원래는 정수영 변호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좀 일이 생기셔서 제가 대신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변호사가 됐든 아니면 선사에서 근무하시든 아니면 다른 운송업계에서 근무하시든 아주 자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어떤 권리가 생겼는데 그 권리를 어떻게 도전을 하고 어떻게 그거를 행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운임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용선료 채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화물 손상이나 멸실에 따른 카고 클레임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선박 저당이나 선박 우선 특권의 행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채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이런 채권들을 행사를 할지, 어떻게 이걸 갖고 채권자를 압박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이런 채권을 갖게 되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서 가압류를 신청을 하는 건데요. 가능한 거는 선박이 만약에 항구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선박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예금이나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운 쪽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박 가압류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근데 이제 10어레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실제로는 여러 나라에서 10어레스트의 요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10어레스트가 쉬운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국제적인 선사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법원에, 물론 이제 그 선박이 해당 항구로 들어간다는 거 안다는 건 전제가 되겠죠. 그걸 알게 되고 나면은 과연 어떤 항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포럼 쇼핑을 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민사집행법상 한국 국적선하고 외국 국적선하고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민사집행법에 등기부가 한국에 있는 그런 선박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가압류라든지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적선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등기부상 가압류를 기입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수보전을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대립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 가압류를 설명을 하면, 당연히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한국 국적선은 등기부 가압류가 가압류 등기가 등재됩니다. 부동산 가압류랑 비슷하게 굉장히 비용이 저렴하고 용이합니다. 쉽게 내주고 있고요. 법원에서도. 다만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 압박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는 거죠. 결국 고난수로 가야 됩니다. 그 문제는 감수보전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게 2002년 이후로 이제 달라졌는데요. 2002년 민사집행법 이전에는 가압류가 내려지면 가압류 결정무상에 당연히 정방명령이 의무적으로 내려지게 됐었습니다. 한국 국적선도 2002년 이전에는 가압류가 내려지면 출항할 수가 없습니다. 선사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 됐었죠. 근데 2000년 민사집행법 이후 바뀌면서 조항이 바뀝니다. 조항이 바뀌면서 등기부가 있는 선박은 부동산 집행방법에 의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고, 가압류 결정 시에 의무적인 정방명령을 내리도록 했던 조항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해운업계에 많이 있었던 변호사들은 이런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조항의 변경이 더 이상 한국 국적선에 대해서는 정방명령이나 이런 감수보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법원이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법원이 계속 인사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보존처분을 감당하는 판사들이 많이 바뀌고, 또 더 불행한 거는 이 보존처분에 대한 법원 실무 제도가 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항상 참고하는 책인데, 그 책에 민사집행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적선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정방명령이나 감수보전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들조차도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 1, 2년 하신 분들은 다 아는데, 인사이동으로 새로 오시거나 특히 이제 부산지법이나 인천지법에 새로 오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변호사들은 잘 아니까 양심상 한국 국적선에 대해서는 감수부정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을. 근데 간혹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감을 신청하면서 당연히 감수부정 되는 줄 알고 신청하고, 또 판사들도 불행히 잘 처음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법원 실무제외에 안 나오다 보니 불행하게도 최근까지도 감수보전이 한국 국적선에 대해서 내려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면 이제 저희 이제 마리타임 로열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한국 국적선은 당연히 안 나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판사들이 이렇게 내주고 감수보전이. 그래서 한국 국적선이 심지어 묶이고 항구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게 있을 수 있느냐고 난리를 치고, 제가 나중에 뒤로 알아보면 판사가 그런 거 잘 모른다더라. 오히려 우리 보고 근거를 내라고 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까지가 나오고요. 다행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임 변호사님께 임기찬 변호사님께 물어보니까 부산지법에서는 최근에 내부 방침이 서서 더 이상 한국 국적선에 대해서는 감수부정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는 저는 그런 실례를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적선에 대해서 감수를 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법원에서 좀 인식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외국 국적선은 당연히 등기가 없으니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출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선은 출항하게 되면 가압류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 당연히 감수보전 명령을 필수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담보는 채권의 10분의 1 정도고요. 현금 담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외국 국적선의 경우는 운항이 정지가 돼서 출항이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악의적으로 금요일날 집행하면, 금요일날 이 감수보정을 집행하게 되면은 이 선박이 토요일, 일요일까지 묶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현금 공탁을 해서 가압류를 풀고 출항을 하겠다고 얘기해도 출항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대로 이제 외국 선사들을 압박하고 싶은 분들은 이 주말에 이런 특별히 가압류를 풀 수 있는, 감수보정을 풀 수 있는 절차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감수보정을 하게 되면 감수보정 비용도 발생하고 담보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생각보다 특정 국가의 선사들이 선장이나 이런 분들이 승선 거부를 하고, 그래서 아예 가압류가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가압류 집행 시에 되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승선 거부를 하게 되면 집행이 안 되고, 이제 막 선원들이 이렇게 좀 험상궂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집행관들도 승선을 조금 꺼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는 세경을 동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취하기가. 그래서 요즘은 점점 이 가압류 집행도 용이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되고, 승선할 때 특히 이제 잘 조심을 하셔서 대놓고 집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승선 거부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실무에서 집행하셔야 하는 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항은 뭐냐면, 이 선박 가압류하게 되면 특히 부닥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선세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그 선박이 편입적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국적이나 선박의 소유주가 전혀 다른 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이 편입적선들인데, 외국은 이 편입적선들에 대해서 이 쉽어레스트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런 편입적, 다행인지 뭐 선사에게는 불행이겠지만 이런 원식 컴퍼니나 이런 편입적선들에 대해서 가압류를 좀 잘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했고 반대로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 중에는 아예 편입적선들에 대해서는 가압류 당연히 해야 된다. 그 배후에 있는 선사와 십 오너, 진정한 십 오너와 사실상 동일하다. 그래서 편식선들에 대해서 당연히 가압류를 내줘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조차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판결이 있을 때 쓰지만, 물론 그걸 대치되는 판결도 최근에는 있습니다만, 가압류 할 때에는 그런 유용한 판례들을 언급을 하셔서 신청서에 기재하시면 가급적 쉽게 선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선박들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소명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물론 다행히 등기부상에 선사의 이름이 알 수 있는, 이게 자회사다 이런 점을 알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느 정도의 소명자료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나라 법이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선적국법상의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된 특권으로 선박 가압류 불가능합니다. 이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박 우선권이 인정이 돼서 임의경매 신청할 걸 갖고 가압류하지 마라. 이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이제 실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박 우선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다급히 신청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그 선적법상 선박 우선권이 되면 부당한 가압류였다. 이런 문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중에 불거지면 별도로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 되는데 비용이 두 번일 뿐만 아니라 선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똘똘하지 못한 변호사가 왜 이런 이상한 절차를 취하게 됐느냐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압류했을 때는 이 채권이 가능하다면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선박 우선 특권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 채권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국 선사들이야 당연히 우리나라에 예금 채권이 없을 테니 의미가 없을 거고 한국 선사들을 상대로 할 때에는 한국 선사들이 국내 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을 테니까요. 예금을 통해서 가압류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때는 어느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는지 이런 게 공시가 되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시중은행 모든 은행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 결정이 나옵니다. 시중의 모든 은행 제일 금융권이 한 10몇 개 은행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은행을 상대로 다 가압류 신청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손달려 이외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외로 선박 잡는 것보다도 오히려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은행 선사가 아예 금원이 묶여버리니까요. 당장 지출할 돈을 지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외로 더 빨리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박 가압류보다는 어떻게 보면 예금 채권이 한국 선사들한테는 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큰 선사, 한진해운 같은 큰 선사들이야 다른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작은 선사들과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예금 채권이 강력한 압박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번에는 부동산입니다. 이게 부동산이야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나 가압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분쟁 당사자들한테는 가장 원하지 않는 가압류죠. 이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요. 채무자 압박 효과가 없고 비용은 적지만 선행담보권자 존재 시에 과연 도난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게 얼마 견제받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쉽고 간단합니다. 또 다른 건 예금이 아니라 채권 가압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선사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발주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스코 또는 발전소들과 장기 해송 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발전소들이나 또는 다른 포스코 이런 삼성 이런 업체들 상대로 아예 그 사람들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하는 겁니다. 운임 채권이나 용선료 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서 발생시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포스코나 대부분의 발전자 회사들은 그 용성계약이나 운송계약상에 만약에 운임이나 이런 채권들이 가압류가 되면은 내가 용성계약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발전자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가압류를 하게 되면 선사가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일단 발전자 회사나 포스코나 이런 데에서 계속 이걸 해결해라, 빨리 해결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 보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권을 발견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요. 좋은데 문제는 이런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런 자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해당 회사의, 해당 선사의 공시 자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선사들이 보통 자랑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포스코나 이런 데와 장기 상품 계약을 갖고 있어서 신용이 튼실하다. 이런 자료가 공시하기 마련이어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 포스코나 발전자 회사들을 제3채무자라는 가압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오히려 선사들 입장에서 한번 공시하실 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과연 이런 채권들을 공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공시할 필요가 없다면 나중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선박가압류 신청 시의 보증보험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자료에 있는 내용을 한번 확인하셔서 얼마 정도의 보증보험을 납부해야 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호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변호사님들께서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게 선박가압류 무조건 신속성입니다. 배가 그냥 사흘 만에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가압류한다는 정황이 들리면 심지어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재빨리 하역을 하고 그냥 바로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가압류가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아예 보증보험회사와 어레인지를 해서 먼저 담보증권을 받아서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기 전에 신청서 함께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마리타임 미행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변호사들한테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 클라이언트가 외국 로펌에 어레인지를 해서 외국에 있는 배에서도 해달라, 마리타임 미행을 해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특정 국가에 같은 경우는 큰 로펌을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타임 미행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예상치 않은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제 믿고 맡겼는데도 당혹스러웠었는데요. 일단 변호사나 선사 입장에서는 자주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한 사건 정도, 여러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해당 국가의 마리타임 미행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할 때 외국 로펌을 그냥 100% 신뢰하지 마시고 본인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맡기게 되면 그 국가의 변호사도 굉장히 신속하게 마리타임 미행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리서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심지어 그 국가의 로열도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일단 한국법으로 보면은 먼저 해당 국가에 어느 국가에서 할 거냐, 만약에 중국에서 할 거냐 하면 그 중국 국가의 법에 따라서 마리타임 미행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선전국법이 적용되는지, 중국법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법 제60조 1호에 선박 우선 특권의 중거법은 선전국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국적선이 그 선박의 국적이 한국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한국법이 적용될 텐데 한법 제777조에 이런 그 선박 우선 특권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반면에 이 배가 영국에 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서 마리타임 미행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영국법에 따르면 뭐가 중거법이 되냐라는 건데 영국법에서는 이 선박 우선 특권을 절차법적 문제로 파악해서 법정특법이 중거법이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정특법이라고 하면 영국법원의 법이 적용이 되겠죠. 영국법에서는 스태츄토리 리엔이 물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지금 마리타임 미행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리타임 미행에 대해서는 영국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의 커먼로에서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박 우선 특권의 범위에 대해서. 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다툼이 없는 마리타임 미행은 셀비디 클레임하고 데미지, 선박 자체에서 발생된 데미지, 대표적인 게 컬리전입니다. 그 다음에 선원의 급료, 그 다음에 선장이 나중에 지급해야 될 디스버스먼트하고 그 다음에 바텀리엔 리스폰덴시아 본드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바텀리 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거의 인정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됩니다. 이건 예전에 역사적으로 사용됐던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보게 되면 중국법에 따라 만약에 선박이 중국에 있다. 그러면 중국 해상법에서는 어떻게 따르고 있냐면 중국 해상법 22조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원 임금이나 기타 급료, 선원 성환 비용 이런 것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해상법은 마리타임 미행 되게 적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해상법에서는 특이하게 영국과 똑같이 마리타임 미행에 대해서는 법정특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처음 마리타임 미행을 보시는 분들께서 잘 이해가 안 될 텐데요. 뒤에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파남법상으로는 이러한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동일한 파나마 국적 선박입니다. 이 파나마 국적 선박이 한국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벙커 공급자가 한국 법원에서 선박 우선 특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선박이 파나마 국적이네? 그리고 한국에 있네. 그 한국 법원에 마리타임 미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국제사법 제60조 1호에 선박 우선 특권의 중거법은 선전국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하게 되면 파나마 국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전국법인 파나마 국법에 의하면 벙커 대금에 대해서 마리타임 미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벙커 공급자는 우리나라 법원에 선박 우선 특권을 주장하면서 마리타임 미행이니까 가압류라는 것이 아니라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의경매 신청을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동일한 선박이 지금 중국에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중국법을 이제 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법에서 과연 마리타임 이해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근데 중국의 마리타임 코드에 보면은 선박 우선 특권의 중국법을 법정수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중국법이니까 당연히 그 중국법을 뭘로 가게 되냐면 중국법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파나마 국적이든 뭐든 간에 결국 중국법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게 중국법의 입장인 겁니다. 그럼 아까 보셨지만 중국법에 따르면 벙커 대금은 선박 우선 특급으로 인정이 안 돼 있어요. 중국법은 굉장히 그 마리타임 비엔의 인정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벙커 대금은 선박 우선 특급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국 변호사는 파나마 국적 선박이 중국에 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선적국법에 따라서 벙커 대금이 마리타임 비엔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돈 들여서 행사하고 났더니 보니까 법원에서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중국법을 따라야 되는데 중국법에 따르면 벙커 대금은 안 된다. 파나마 국적이든 뭐든 우리 보지 않는다. 중국법에 따라서 그냥 본다라고 하면서 그 배를 그냥 내주게 됩니다. 이런 실수가 실수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제적인 사건을 많이 처리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그 선박이 많이 여러 국가를 돌아다니게 되는 정기선 이외의 선박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이 마리타임 미행에 대한 그 법원, 그 해당 국가의 법의 입장과 그다음에 그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마리타임 미행의 범위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선박 저당권 실행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박 저당권을 실행하는 이제 방법인데요. 우리나라의 저당권만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이때 당연히 이제 그 절차는 가압류나 이런 절차가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임의경매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의 18조에 의하면 외국 선박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하다고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가 외국에 있어서 그 외국 등기에 외국 그 저당이 모기지가 되어 있는 경우도 우리나라 법에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물론 이때에는 정방윤용이 나와요.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압류 시에는 가압류와는 달리 압류 시에는 의무적으로 정방윤용이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압류를 따르는 착한 선장이나 선원이라면 그 가압류 결정만 보고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요. 불행히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떠나게 되면 물론 출입국관리법이나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한국법에 처벌되겠지만 그 선박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선장 선원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처벌될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정방 명령만 믿으면 안 되고 별도로 감수보전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감수보전 비용이 경매에서 경매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나중에 먼저 집행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서 감수보전 신청한 채권자가 그걸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배당 절차의 유의사항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배당 절차가 열리면 여러 채권자들이 여기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 권리 행사하는데요. 주로 뭐 은행들, 뭐 다른 채권을 갖고 있는 여러 선사들도 관련되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뭐 우리한테 총달이 안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 신청서가.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들이 막 신청을 하는데 그게 옳은지 어떤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 채권만 신청하면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거니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채권을 신청하고 나면 다른 채권자들 신청서를 다 받아서 다 복사를 해와서 절대 그냥 송달이 안 됩니다. 다 복사를 해와서 다른 채권자들이 주장한 채권들이 이게 가당한 건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치 나와의 관계된 소송이 걸린 것처럼 이 상대방 채권자들, 다른 채권자들 그 채권이 다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배당의 절차들을 통해서 그걸 다퉈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이제 소송 비용을 다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걸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아니면 의외로 허위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 절차에서는 다른 채권자, 좀 번거롭겠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서를 모두 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박우선 특권을 집행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것처럼 우리나라의 선박우선 특권 준법법은 국제사법에 의해 선적법이고요. 우리나라 법이 아니죠. 다만 강제집행법의 집행의 준법법은 법정수법이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절차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박 저당권 절차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선박 가압류는 가압류 절차에 따르지만 그 마리타임 이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 신청하는 거죠. 가압류 신청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박 저당권 실행과 마리타임 미행과는 그 절차가 유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배당 순위를 두고는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까 영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영국이나 중국은 전부 다 선박 의선 특권을 자국법에 의해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국제사법은 선적국법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가들 선적이 이제 라이베리아, 그 다음에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뭐 파나마,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배당 순위가 결국 그 선적국법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이 배당 순위를 잘 몰라요. 변호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배당 순위를 두고 많이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막 모기지 같은 게 선순위로 돼 있으면 애써 임의경매 신청을 했는데 후순위 무슨 운임 채권자들이나 하여 채권자들은 이제 거의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파나마 이런 국가들은 모기지의 배당 순위가 낮아요. 그리고 이 배당 순위 결국 나중에 가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판사들이라면 당연히 운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운임이 이제 후불이라면, 컬렉트라고 한다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때는 당연히 운송물에 대해서 위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를 내려두고 창고에 넣어놨다 하더라도 그건 엄연히 선사가 여전히 그 창고 업자를 통해서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점유율이 1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위치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딜버리 오더를 주지 말고 이제 절대 내주지 않도록 지시한 상황에서 거기다 포제서를 위해 위치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위치권 행사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비동사권 조사법에 따라서 경매 신청을 하고 내가 운임 채권이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쉽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건 차터 파티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그 과거 차터 파티 체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심지어는 대형 선사들조차도 그냥 차터 파티 체인 중간에 끼어들어서 운임을 중간에 차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하이어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뭐냐면 가장 용이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분쟁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하이어와 관련해서 뭐냐면 먼저 리에논 카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터 파티의 이제 차터로도 운송인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차터의 헤드 오너나 아니면 오너도 십 오너도 당연히 운송인입니다. 그래서 그 차터 파티에 있는 리엔 클로즈를 갖고 카고에다가 리엔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그 컨트랙추얼 리엔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용선자 소유의 화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십 오너가 용선을 줬는데 용선자가 하이어를 안 줘요. 그렇다고 해서 배에 실린 그 화물에 대해서 언제나 지금 그 리엔 위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용선자의 소유 화물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굉장히 이제 제한되는데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용선자가 선박에 자기 화물 실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아주 극소수겠죠. 대부분의 경우 제3자 화물일 텐데요. 이때는 위치권 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터러가 발행한 그 BL상에 차터 폴리티를 인코퍼레이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BL 홀더도 그런 그 선주의 십 오너의 리엔 행사에 동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3자, 용선자의 화물이 아닌 화주의 화물에 대해서도 하이어 채권을 갖고 그 리엔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리엔온 서브하이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는 차터 체인이 복잡하니까 서브 차터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터러가 용선율 안 되면 서브 차터러가 원래 차터러에게 주어야 될 하이어에 대해서 위치권을 행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법상의 개념이 없어서 우리나라 변호사가 이해를 못합니다. 이건 그냥 결국 말하면 강제적인 채권 양도라고 보시면 돼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그 채권을 우리 걸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영법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행사 방법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서브 차터를 안다면 알겠죠, 당연히. 서브 차터에게 노티스만 행사하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어를 안 주고 있어서 너 차터한테 주지 말고 나한테 직접 줘라라는 노티스만 행사하면 돼요. 서브 차터한테. 그럼 바로 우리 권리가 넘어오게 됩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서브 차터 파티, 그러니까 그 서브 차터가 또 서브 차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죠,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서브 차터 파티에서도 리에논 서브웨어를 활용하고 있으면 선주는 거듭거듭 넘어와서 그 리엔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엔은 이렇게 만약에 하이어에 대해서 리엔 행사할 때는 이제 뭐 하이어에 대해서 돈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브 차터에게 리엔 행사할 때에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행사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가능하면 서브 차트러뿐만 아니라 서브 차트러에게도 노티스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에이먼 서브웨어가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아요. 첫 번째 이 제한이 뭐가 있냐면 이 파이어를 주기 전에 이 노티스가 그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 차트러, 서브 차트러나 서브 차트러한테 그 노티스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잖아요. 줬는지 안 줬는지.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확실한 그런 그 어떤 담보책이나 권리 행사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하이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카고온 리엔뿐만 아니라 리엔은 서브웨어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이 절차를 반드시 같이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는 항상 가능할 수가 있으니까 서브 차트러에게도 노티스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